민주당은 잠시 후 본회의를 열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법과 선거법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통합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새 보수당이 통합대화에 착수했고 제3지대 통합을 목표로 하는 대한신당도 창당했습니다. 뉴스엔 특별기획 2020년 신년 특집 대담. 오늘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새해 현안과 정치권 과제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6시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과 지난주에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6시가 조금 넘었는데 아직까지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죠. 홍혜진 기자. 네, 국회 의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본회의에 앞서서 자유한국당이 의총을 열어서 참석 여부 등을 결정했다고 하던데 한국당 의총 지금 결과 나왔습니까? 네, 아직 한국당 의원총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참석 여부와 필리버스터 실시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당내 의견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한국당이 불참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본회의 개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본회의는 열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의원들 많이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앞서 여야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오전에 회동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개의를 비롯해 의사 일정 합의에 실패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한국당은 하지만 6시에 잡아놓은 이 본회의에 대해서 시간에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을 했지만 이를 민주당이 받지 않으면서 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후에 오후에 다시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자, 홍 기자, 잠시 후에 본회의가 열리면 어떤 안건들부터 처리가 될 예정인가요? 네, 민주당은 지난 9일에 본회의에 상정했던 패스트트랙 법안 중 하나죠. 이 형사소송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회기 결정의 건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표결 처리를 하고요. 이후에 남은 패트 법안이죠. 이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임명에 반대를 하고 있고요. 여야 4+1 협의체가 공조를 하면 그래도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은 한국당의 의원총회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게 된다면 이 필리버스터를 마친 이후에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네, 중앙선관위가 비례 명칭을 쓰는 위성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금 전에 결론을 냈습니다. 한국당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우리 국회 방송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 문턱을 넘게 됩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도 처리가 됩니다. 박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회의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지난 9일 본회의에 한국당이 불참하면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종결돼 곧바로 표결 처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해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검찰에겐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와 시정조치 요구권 등의 사법 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본회의에선 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 정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가결됩니다.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공조 속에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 남아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도 오늘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여야는 본회의 기일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반면 한국당은 일련의 날치기 사태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고 맞섰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국당이 공수처법 폐기를 공약 1호로 내거는 등 5기의 정치를 멈추고 결론에 승복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오랜 시간 치열하게 토론했고 마침내 결론의 순간이 임박했습니다.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 개혁을 위해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1단계, 즉 개혁 입법의 과정은 모두 끝납니다. 반면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합의 처리를 위해서는 공수처법과 선거법안 통과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지금껏 날치기로 법안을 처리해놓고 협상을 운운할 자격은 없다며 사과부터 하라고 맞섰습니다. 일련의 날치기 사태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바 있는 쌍둥이 악법, 곧 위헌선거법과 위헌공수처법 두 개를 백지화하고 자유한국당과 논의해서 헌법에 맞도록 새롭게 법을 만들겠다고 천명하시기 바랍니다. 여야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국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 정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 동의안 처리를 강조했고 한국당은 전 국회의장에 대한 총리 지명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네, 오는 4월에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 정치 세력 통합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보수 세력 대통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범보수 진영의 통합 논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통합의 화두는 혁신. 혁신을 통합. 하나같이 보수 혁신을 강조합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혁신은 무엇일까?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진정한 자아 성찰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좀 더 뼈저리게 반성하고 느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합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아 성찰, 자기 반성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지역 감정과 이념 논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가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혁신은 정말 혁명적인 새로움을 보이지 않으면 지금 상황 극복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통합이라는 문제들이 이념을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고 세대를 뛰어넘는 그런 통합이 저는 됐으면 합니다. 보수의 세대 교체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그로 인한 문화적인 차이, 그다음에 세대 차이 이런 걸 많이 느낄 수밖에 없고요. 이 문화가 굉장히 좀 올드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평균 연령이 좀 낮아져야 된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해야 되고 역동성이 필요하다. 보수 진영은 정권 심판을 위한 세력 대통합의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이 통제 속에서 시장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잃어버리고 사회주의 경제로 사회주의 정책으로 가느냐 하는 그러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는 보수 대통합을 위한 기준과 원칙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보수라는 가치를 먼저 우선시할 건지 아니면은 그 가치보다는 반문연대라는 그러한 어떤 보다 폭넓은 이 주장을 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중도까지 포함을 시킬 것인지. 선 혁신을 기치로 통합 논의에 나선 보수 진영들. 이번 논의가 보수 대통합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국회 방송 김세정입니다.
네, 이슈 분석 김희연, 양윤선 두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변화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기존 정당에서 신당 창당을 준비했던 세력들의 이 눈에 띄는데 김희연 기자, 네. 어제 출범했던 대한신당 소식도 들어보죠. 네, 말씀하신 대로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대한신당이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기존 민주평화당에서 나온 지 5개월 만인데요. 대한신당에는 6선의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 4선의 박지원, 3선의 유성엽 등 7명의 지역구 의원과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대한신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 등 8명이 현역 의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지역구 의원 모두 광주, 전북, 전남 출신으로 지역만 놓고 보면 호남 최대 정당이 탄생한 겁니다. 당대표에는 초선의 최경환 의원이 추대됐는데요. 보통 당대표에는 중량급 인사를 뽑기 마련인데 초선 의원을 배치했다는 점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최 의원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을 지냈다는 점과 기존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 새보수당에 이어서 대한신당까지 나오면서 그야말로 다당제 시대인데요. 일단 국회 내 변화부터 살펴볼까요? 네, 현재 이 지역구 의원만 포함된 정당 수만 무려 9개에 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기까지가 의석수 20개 이상으로 교섭단체 지위에 속하고요. 그 다음은 의석수 20개 미만인 비교섭단체로 지난 5일에 출범한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새 보수당보다 한 석이 적은 대한신당이 원내 5당이고요. 그 다음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그리고 우리공화당, 민중당 이렇게 있습니다.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군소정당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형국인데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지난번처럼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것을 보면 군소정당이 확실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신당처럼 이렇게 새롭게 신당으로 출범을 하고 있지만은 또 총선을 앞두고 통합 움직임도 보다 활발해질 것 같은데, 먼저 어제 신당을 창당한 대한신당 3지대 통합을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최경환 신임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을 향해 제3세력 통합 추진을 위한 원탁회의 구성을 요청했는데요. 어제 최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대한신당부터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문을 활짝 열어라. 그리고 진정한 제3세력을 다시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진보 개혁 정권의 재창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에게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러브콜을 보내는 등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손 대표가 화답을 하긴 했는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에만 그친다면 또다시 구태 정치가 될 것이라며 지역이 아닌 중도 세력의 통합, 또 정치 세대 교체가 우선 과제로 놓인다면 언제든 통합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보수 야권 통합 논의도 좀 살펴보죠. 양윤선 기자. 그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보수당이 요구했던 통합의 3원칙을 수용한 걸 했다. 누가 판단한 건가요? 글쎄요. 황교안 대표겠죠. 예.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유승민 그리고 하태경 책임대표 새 보수당이 받아들인 겁니다. 예, 예. 오늘 최고위에서 공식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혁신통합추진위가 발족을 하면서 6대 기본 원칙을 밝혔는데 여기에 새보수당 요구가 포함이 됐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먼저 황 대표는 당 외부에 통합추진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을 했고, 혁신통합추진위가 구성이 됐다면서 통합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이 된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혁통위가 내놓은 6대 원칙이 있는데 여기에 새보수당이 요구했던 3원칙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6대 원칙, 대통합의 원칙은 혁신과 통합이다. 탄핵이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 대통합 정신 실천할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등입니다. 즉 탄핵의 강을 건너 개혁 보수로 헌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는 새 보수당의 3원칙 수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특히 황 대표 이 6원칙과 관련해서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친박계 등 당내 반발 세력을 잠재우겠다는 의지가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황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보시죠. 보수 중도 통합의 6대 기본 원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원칙들에는 새로운 보수당에서 요구해온 내용들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통합이라고 하는 대의 앞에 함께 스스로를 내려놓고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새 보수당은 그동안 6대 원칙 발표가 있었는데도 황교안 대표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해 왔는데요. 오늘 발언에서 양 기자, 새 보수당 입장이 어땠습니까? 네, 보수 재건 3원칙 수용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한국당과 통합 논의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새 보수당에서 황 대표 발언이 좀 마음에 든 모양입니다. 그럼 통합 논의가 이제 속도를 좀 내는 걸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새 보수당이 그동안 한국당을 향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3원칙을 받는 거냐 안 받는 거냐 좀 한국당과 계속 말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한국당을 향해서 3원칙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꺼내지 않겠다. 다만 이 원칙 잘 지키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보수당 당장 한국당과 공식 대화 채널을 만들어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한국당과 원칙에 합의한 만큼 공천권 요구 등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하태경 책임대표 기자회견 내용 보시죠.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최고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은 새 보수당의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한 것으로서 보수재건과 혁신 통합으로의 한 걸음 전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그 혁신 통합 추진위가 주도하는 것하고 한국당과 새 보수당의 당대당 통합이 약간 한때는 엇갈리는 것처럼 보이던데 오늘 보니까 정리가 좀 되는 모습입니다. 원래 오늘 혁신 통합 추진위 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보수 진영이 모두 모이는 자리 주목받았었는데 오늘 열리지 않게 됐다고요? 네, 내일로 예정을 좀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당과 새 보수당이 이 통합의 주요 중심이다 보니까 이 양당이 입장을 보고 회의 일정을 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 혁통이 잘 굴러갈지 미지수입니다. 새 보수당이 이 혁통위 중심의 통합 논의에 선을 그었기 때문인데요. 혁통위와 관계, 성격, 역할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자문기구로만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 상대는 이현주 의원 등이 포함이 돼 있는 이 혁통위가 아니라 한국당 하나뿐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지금 혁통위가 주도하는 종합적인 대통합하고 당대당 통합이 엇갈리는 부분은 좀 남아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윤선, 김희연 두 기자. 하나 더 좀 나올 게 하나 있네요. 우리가 앞서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했었는데요. 오늘 선관위가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1시간 전쯤 된 것 같은데 비례 명칭을 쓰는 위성정당 못한다. 결론냈는데 한국당 반발 크겠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비례 위성정당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비례 한국당, 비례 민주당 이 명칭을 못 쓰게 하겠다는 겁니다. 선관위의 판단은 이 명칭을 쓰게 되면 기존에 있던 당명과 좀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유권자들의 오인 소지가 있다고 본 건데요. 이에 따라서 한국당이 말씀하신 대로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이 선관위가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한 거다.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당명 변경 등 이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비례 위성정당 창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좀 후폭풍이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례라는 이름을 쓰는 비례 위성정당은 못 만들지만은 위성정당은 이제 당연히 만들긴 하겠죠. 특히 한국당은 만들 의지가 강했으니까는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윤선, 김희연 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어제 카카오뱅크를 인터넷 은행업계 선두 자리에 올려놓은 이용욱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7번째 영입 인사로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정한 경쟁 아래 창의적 아이디어와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는 혁신적 경제 모델을 디자인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2011년 고비 사막을 시작으로 인류 최초의 세계 10대 사막 무동력 횡단에 도전하고 있는 극지탐험가 남영호 대장을 영입했습니다.
한국당은 앞길이 막막한 대한민국에 대장의 의지가 필요하다며 영입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여야 4+1 협의체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선거법 처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비례자유한국당 추진했었는데 지금 명칭은 못 쓰게 됐습니다만 이런 정당을 등록하는 것 자체를 정의당은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7일 여야 4+1 협의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직접선거, 평등선거라는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해온 자유한국당. 연동형 비례제가 위헌인 이유는 첫째, 지역구 투표와 비례 투표를 연결시키기 때문에 직접 선거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됩니다. 둘째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우리같이 연동형 50%를 도입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따로 내는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고 지난 9일엔 중앙선관위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한국당의 비례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여야 정당들 중에는 정의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토론회에서 심상정 대표는 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 창당이 명백한 불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탈세하려고 위장위원한 그런 불법적인 행태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은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과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정당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비례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단순히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하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정치 기능을 하지 않는 외곽 조직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책임 정치 원칙에 어긋난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 인사차 방문한 대한신당 최경환 대표에게 정책 경쟁을 주문했습니다. 문 의장은 다당제에서는 서로의 가치와 생각이 달라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각 정당이 정책으로 승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 의장은 여야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이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먼저 강연 소공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출연해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새로운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달려라 입법카는 4명의 현직 변호사가 실생활에서의 불편함에 대한 시청자 사연을 통해 개선 방안의 입법화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임강기 방송국장은 국민과 국회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 소통과 참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1월 13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이렇게 사과하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계류 중인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것이 이들의 호소였습니다. 왜 죄 없는 그리고 피해를 당한 이분들이 왜 무릎 꿇고 호소해야 됩니까? 기업이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정치라는 게 무엇인지 지금 이분들에게 눈물을 제대로 닦아주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개정안은요, 건강 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 피해자 입증 책임 완화 등을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사위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살균제 이외의 피해를 증명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관계부처의 반대 의견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고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 본회의에 상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사회적 참사로 꼽히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공론화된 지 벌써 9년이 다 됐지만 아직도 수많은 피해자들은 고통과 절망 속에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진정 바라는 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해 배상 대책을 찾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황량한 사막. 자유한국당이 오늘 총선을 대비해 세 번째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고비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 등 세계 각지를 탐험한 극지 탐험가 남영호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황교안 대표는 국민 속 숨은 영웅이자 고난과 좌절을 딛고 세계적인 탐험가로 주목받는 분이라고 소개했고, 남영호 씨는 도전을 두려워하는 용기 잃은 이 시대 청년들에게 귀 기울이는 선배이자 친구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힘든 시기에 어쩌면 제가 다녔던 그것보다 더 황량한 사막이 들어온 것이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 황량한 곳을 가야 할 운명이라면 그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영호 씨는 사진 기자로 활동하던 2006년 유라시아 대륙 1만 8천 킬로미터를 자전거로 횡단하며 탐험가로 활동을 시작한 인물인데요. 이후 10개가 넘는 세계적인 사막을 탐험했고,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멘토 역할도 해왔습니다. 남 씨는 황량한 사막은 있어도 황량한 인생은 없다며, 함께 손잡고 서로를 격려하며 간다면 사막조차도 아름답게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응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며 정치권 입문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당에 영입한 인재는 남영호 씨를 비롯해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 씨와 탈북자 출신의 북한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 등 총 3명입니다. 한국당은 젊은 인재들을 영입함으로써 정신이 젊은 정당, 정책이 젊은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과연 한국당이 총선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줄 새로운 모습은 무엇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세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취임 후 세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기자회견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 오늘 하루 공식 일정까지 비웠는데요. 내일 신년 기자회견도 지난해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질문할 기자를 선정하고 제약 없이 묻고 답하는 타운홀 방식일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90분간의 각본 없는 회견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릴 예정이고요. 또 이토록 회견 준비에 힘을 쏟는 배경에는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져야만 임기 후반 국정을 힘있게 끌고 갈 동력이 확보될 거란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회견에선 북미 비핵화 협상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촉진자 역할과 남북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 등 북한 관련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점쳐지고요. 검찰개혁과 관련한 사안도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더불어 집권 4년차 확실한 변화를 약속한 문 대통령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소개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께서 공감하시도록 끊임없이 설명하고 발걸음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집권 후반기 첫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낼 수 있을지 내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더 저집 그 10월 3일, 10월 9일이 한성 156인 국회의원의 친구 그럼에도 제게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이 2020년 새해를 맞아서 특별 기획으로 준비한 신년 특집 대담입니다. 올 한 해 정치권에 주어진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정 대표님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동영입니다. 네, 먼저 새해 인사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민주평화당의 수장으로서 올 한 해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00년 새해로부터 꼭 20년 됐어요. 이제 2020년 새해. 지난 20년 한국 사회는 어쨌든 전진해 왔습니다. 이제 2020년 또 다른 20년을 시작하는 해인데요. 올해는 정치 영역에서부터 변화, 또 국민의 행복을 위한 변화를 시작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민주평화당이 숫자는 적지만 정치적 변화를 이끄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정동영 대표께서는 이제 언론인 기자 생활하시다가 의정 활동 시작하신 지가 지금 24년 된 것 같아요. 벌써 오래됐네요. 96년에 처음 정치에 입문했으니까요. 그동안의 정치 의정 활동 전반기 때는 제1야당 아니면은 여당의 중심으로 활동하셨는데 그렇죠. 현재는 그 민주평화당 소수당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건데 또 민주평화당이 보자면은 국민의당에서 2번 대한신당까지 분열되는 과정까지 겪고 이끌어 오셨는데 이렇게 민주평화당 대표로서 그동안 이끌어온 소감, 소회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어머니가 저희 당에 오셨어요. 이제 아드님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1살 때 가습기 살균제 아이에게 좋은 줄 알고 매번 뭐 그 있잖아요. 옥시 뭐 싹싹 뭐 그러니 그래서 살균제를 타주었는데 그게 이제 아이의 폐가 터지는 그런 아픔을 겪고 굉장히 아주 명민하고 똑똑한 그 아이예요. 박춘석 군인데요. 장래 희망이 역사학자가 되겠다. 그런데 몸이 굉장히 이제 약하고 그래서 친구들처럼 같이 달리기도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하소연하던데요. 그 어머니 말씀이 당이 사이즈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목소리 없는 사람, 속 터지는 사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당,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당입니다. 그게 민주평화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때 가장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경청최고위원회, 국민경청최고위원회에서 우리가 할 말을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국민들의 말을 경청하는 그런 자세로 당을 운영해왔고 그 점에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가습기 관련해 가지고는 입증 책임 문제 좀 논란 때문에 아직 입법이 완성되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이걸 기술적으로, 형식적으로, 행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세월호만큼이나 이건 국가적 참사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독극물 관리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국민은 광고, 텔레비전 광고 나오고 그러면은 다 이건 국가가 다 인증해서 판매하는가 보다 하고 다 받아들이잖아요. 아무런 의심 없이 쓰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독극물을 계속 흡입해서 사망에 이르거나 전신장애에 이르렀다면 이거 같이 엄청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실 이 정부 들어오고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본 많은 국민들이 감동했어요. 거기에 가신 분들은 더 감동했지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구나. 근데 3년 가까이 됐는데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절망하지요, 더. 저는 이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왜 정권을 획득했느냐. 했으면 이런 거 바로 잡아야죠. 그냥 기계적으로 법조항들이 되고 뭐 무슨 분류 기준들이 되고 해서 여전히 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전국에요. 이런 거 대변하는 것만으로도 민주평화당이 있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네. 일단 각 정당들이 지금 이제 총선 일정들에 돌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총선 이번 관련해 가지고는
원래 목표로 뒀던 것에 비해서 지금 연동형 최종 지금 개정된 것은 좀 아쉬운 점이 많으시겠습니다. 아쉬울 정도가 아니라 뭐 화가 납니다, 사실. 뭐 왜냐하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금 농성까지 해가면서 합의 이끌어내가지고 예. 시동을 걸으셨는데요. 왜냐면요,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당에 대해서도 그렇고 야당에 대해서도 그렇고 왜 정치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자신들의 여야가 기득권 유지 관리 강화가 목표인지 정말 역사에 어떻게 남을 건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질문을 자문하다 보면 답은 당연하거든요. 뭐냐?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정치. 이 정치 때문에 국민이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이 이 정도의 나라를 건설했으면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집 걱정, 아이 걱정, 결혼도 못해요 또. 일자리 걱정, 부동산 걱정, 노후 걱정 투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특히 유럽 국가들에 가보면 제일 부러운 게 심심해요, 국민들이. 네. 걱정이 별로 없어요, 걱정이. 야, 우리는 왜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없을까? 근데 정치가 달라요, 정치가. 우리 정치는 말은 국민인데요. 실제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예요. 행정부 관료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권의 자기 이익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정당의 이익이 우선이지 국민의 이익, 국민의 행복을 끌어올리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선거제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인데 선거제는 왜 바꾸려고 합니까?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 뿌리에 보니까 정치에 갈등, 쟁투, 투쟁, 싸움이 있단 말이죠. 네. 이것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경쟁으로 바꾸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더라. 하는 나라들을 보니까 다 국민을 닮은 국회를 갖고 있더라.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을 닮았습니까? 전혀 동떨어진 괴물 같은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국회를 구성하면 또 괴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구성을 바꾸자 했는데 네. 좀 안타깝죠. 네, 또 이제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1대 총선은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개정된 선거법으로 처음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민주평화당이 거는 기대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 목표는 교섭단체가 되는 거죠. 그래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꿈, 비전, 정책을 현실로 만들 수 있어요.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다른 어떤 정당보다도 준비된 정당이 민주평화당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에 눈물 흘리는 수많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네. 싶은 거지요. 그래서 선거제 개혁에 저희가 올인했던 거예요. 적어도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은 민주평화당 빼놓고는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년 반 전에 이 문제를 전면에 들고 나왔을 때 평지 돌출이었어요. 왜냐하면 선거제 개혁의 시효자도 언론에 나오지 않았고 국민의 관심 밖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의제화하는데 성공했어요. 네. 그리고 세력화했어요. 그리고 패스트트랙으로 갔어요. 어떻게 됐죠? 어쨌든 됐잖아요. 불완전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국회의원 밥그릇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쉽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이를 보장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을 향해서 국회를 향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들은 뭘 하고 있느냐고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근데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은 뭐냐? 국회를 국민을 닮은 국회로 좀 만들자. 네, 교섭단체를 넘어서는 교섭단체 구성을 일단 목표로 말씀하셨는데 총선 일정이 진행이 되면서 혹시 제3세력 차원에서의 통합이라든가 정당 재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재의 민주평화당 체제로 교섭단체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가진 이 정강정책 그리고 비전 이걸 독자적으로 펴보고 싶은 게 저희 꿈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4분 5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요.
우리 국민은 국민의당이라는 제3당을 만들어줬어요. 38석짜리. 그랬죠. 예. 만일 연동제였다면 7, 80석짜리 제3당을 만들어준 셈인데 이걸 깨버렸어요. 깨고 또 깼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평화당이 지금 이제 핵심만 있는 거예요. 정신만 있는 거고 몇 사람 있는 건데요. 자, 저는 정치를 왜 정치를 하느냐 하는 질문이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은 정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벌려면 비즈니스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권력 자체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해가 됩니다. 그 권력을 수단으로 해서 정말 뭔가를 바꿔보고자 하는 열정이 저는 그게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정치를 하느냐. 또 그러면 4분 오열된 거를 이제 묶어서 같이 하자. 같이 해서 뭐 할 건데? 통합을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게 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평화당은 분명합니다. 선거제 완전하게 바꾸는 거예요. 대통령 분권형으로 바꿔야 되겠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이런 식으로 권력 운영하고 정부 운영에서는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권력 쪼개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가 380명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가 500명을 넘습니다. 이 권력 행사 방식에서 하의 하 정치가 비서 정치예요. 비서 정치로 망한 사람이 바로 박근혜 씨잖아요. 지금 이 정부의 촛불 정부의 권력 행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비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바꿔야 합니다. 이게 뭐냐? 가장 상의 상 정치는 의회 정치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는 반대자가 들어있잖아요. 의회를 상대한다는 것은 반대자와 소통한다는 얘기예요. 반대자와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네. 독일의 정치가 모델인 것은 독일은 한 번도 단독 집권을 안 했어요. 2차 대전 후에 70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연합 집권을 한 적이 없어요. 다 단독 집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42%, 1% 대통령인데 100% 독점하는 정부잖아요. 자, 지금 메르켈 제1당 기민당인데 제1야당 3인당과 1, 2당이 대연정하잖아요. 네. 연정 합의서 써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우리도 형식상으로 DJP 연합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예, 70년 역사에 딱 2년 DJP 연합이 연합정부였어요. 그 연립정부를 가지고 IMF를 극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치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해온 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일본에서 이런 우스개가 있어요. 일본의 국민들이 이 경제를 일으키는데 70을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일본의 기업인들이 경영자들이 60을 역할을 했다. 그럼 130이 돼야 되는데 정치가 30을 까먹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한국 정치는 얼마를 까먹었을까요? 아까 말씀하시는 게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뭔가 개편이 선행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대통령제라든가 선거제가. 대통령 권력 나눠야지요. 그리고 국민을 닮은 국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뭐 언론에 관심은 늘 뭐 세 사람 물갈이 맨날 물갈이 해요.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총선 때마다 절반 이상 많게는 70%씩 신인이 등장하는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밖에 없어요. 미국 국회는요, 한 번 하원 의원이든 재선 의원이 상원 의원이 되면 다음에 당선되는 확률이 92%입니다. 49년 한 사람도 50년씩 하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는 매번 절반 3분의 2, 70%씩 바꿔내는데 바꿀 때마다 더 나빠져. 지금 바닥이잖아요. 이번에 또 바꾼다? 더 안 나빠진다는 보장 없습니다. 네. 결국 뭐냐?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제도를 바꿔라 하는 거죠. 새 인물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야 각 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이 새 인물을 영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인재 영입 기준은 무엇이고 또 현재까지 상황은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기준은 개혁이지요. 그리고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사람 바꾸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300명 국회가 국민을 닮지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유권자 국민 중에 20, 30대 젊은 유권자가 36%예요. 네. 100명이면 36명이 19살에서 이제 18살 됐으니까 더 많아졌네요. 18살부터 39살까지가
이제 7, 8% 되는 거죠. 한 40% 돼요. 300명 중에 40% 가까이 되면 몇 명이에요? 100명이 훨씬 넘잖아요. 근데 300명 중에 2명밖에 없어, 30대는. 그러면 국민을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국민과 동떨어진, 그래서 괴물 같은 국회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이제 세력이 재편되고 통합한다고 했을 때 무슨 정치를 할 것인가가 먼저 설정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것이 전제가 돼야겠지만 아까 38석이었던 국민의당이 이렇게 쪼개진 거 아쉬워하셨습니다. 혹시 그 틀을 복원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안철수 전 대표도 지금 다시 정치 시작하겠다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쉽지만 38석의 국민의당이 존재하고 있더라면 사실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었죠. 선거제도, 연동형 선거제도 상당히 괜찮은 안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 점에서 몹시 아쉽고요. 뭐 그대로 복원이야 또 국민들이 뭐 곱게 보시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여러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와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이해관계 또 그 집단의 이해관계 거기에 그 국민의 행복과 이익이 희생되는 것이 지금 현실의 정치의 모습이거든요. 네. 그 정 대표님께서는 어느 세력이든지 민주평화당과 노선을 함께 한다면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1대 총선에 임하는 남다른 각오나 뭐 필승 전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에는 목소리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1인 1표잖아요. 뭐 힘이 센 사람이나 부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뭐 못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 표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가 많은 집단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정치는 숫자는 많은데 힘이 없는 이런 정치거든요. 예를 들면 청년이 대표적이죠. 네. 숫자는 37, 8%나 되는데 정치적 힘이 없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700만이나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무력해요. 또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목소리, 이분들이 직접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참여해서 직접 정치적 대표를 국회에 보내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다면 두 번째는 민주평화당이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사회적, 경제적으로 목소리가 약한 사람들의 대변 정당으로 우뚝 서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위성 정당 얘기 나오잖아요. 예, 예. 자유한국당이 뭐 비례한국당을 만든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명칭 여부를 따라서 만들기는 만들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이 개혁 진보 세력 중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민주당이 뭐 40% 얻었다. 40%면 120석인데 지역구에서 120명 되면 비례 못 갖는다 이런데 민주당이 비례 정당은 못 만들 거 아닙니까? 네. 역풍 맞죠. 민주평화당이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찍으면 사표가 되는데 정당 투표를 민주평화당 찍으면 된다. 민주평화당이 찍으면 민주평화당이 비례 의석이 생기면 우리는 개혁을 하려는 세력이니까 우리는 자유한국당과 절대 같이 못하지요. 말하면 민주당이 올바른 길을 갈 때는 우리는 4+1을 통해서 예산은 통과시켰지, 공수처 만들었지, 검경 수사권 하지, 선거제 만들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정당 투표는 민주당 찍으면 사표가 되잖아요. 또 소상공인 연합회 상도 받으셨어요? 예, 소상공인 기본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그렇게. 예. 우리 사회가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은 나라잖아요. 제일 많은데 그분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분들의 이해관계를 국회에서 대변하는 세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직접 만들면 제일 좋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과 연대를 해왔는데 그걸 평가해서 뭐 상도 주셨는데, 어쨌든 4.19 때 자영업하는 분들이 앞장섰으면 이 사회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중심이 됐을 거예요. 87년 6월 항쟁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냄비를 들고 앞장섰다면 우리 사회의 중심 세력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치 의식이 성숙했어요. 예. 그래서 이 나의 이익을 내가 대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정치 세력화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네. 21대 국회에는 아마 이분들의 목소리가 꽤 들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네. 앞장설 생각입니다. 네, 또 민주평화당에 대해서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호남이라는 지역적인 한계에 좀 갇혀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제가 전라북도 전주고 네. 그런데 저는 전라북도 전주를 넘어서서 네. 민주평화당의 가치와 명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이 선거제 개혁을 밀어붙인 것이고 그 뚝심으로 선거제 개혁의 문을 열은 거고 어쨌든 됐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국회 방송이 좀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동영 대표 하면은 지금 이제 남북관계 통일부 장관 역임하셨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 쓰고 있는 평화경제라는 용어도 정동영 대표가 먼저 제가 저작권이 있죠. 네, 쓰셨고 또 개성공단 열으셔가지고 개성동령이라는 이름도 쓰시고 하셨는데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남북 관계에 대한 전망이 좀 불투명합니다. 북쪽에서는 계속 거친 언사들을 쓰고 있고 하는데 최근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최악은 면했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니 1월 초에 걱정을 했는데 저는 한 번 찬스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2월 달이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탄핵에서 풀려나요. 상원에서 이제 탄핵안이 부결되면 그러면 지금 중동 정세도 심상치 않고 그렇습니다만 외교적 성과로 또 이 북한 문제를 계속 자랑해 왔거든요. 오바마가 해결했느냐, 클린턴이 해결했냐, 부시가 해결했냐. 나는 지금 핵실험이고 미사일 발사고 중지시켰지 않냐. 이건 굉장히 부풀린 치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선전을 했단 말이죠. 근데 대선은 다가와요. 11월 달에 선거예요. 그러면 꼭지를 따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번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핵심은 사실은 4글자입니다. 제재 완화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목을 매는 게 제재 완화예요. 근데 한국이 지금까지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역할이 미약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북이 뚫립니다. 그래야 남북이 뚫려야 우리 소리가 커질 수 있어요.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주평화당 대표로서 앞으로 어떻게 당을 이끌어 가실지 궁금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올해 성취하고 싶으신 목표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 평화. 네. 참 아름다운 가치예요. 어떤 원로 정치학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존하는 우리 정치사에서 정당 이름 중에 가장 완벽한 정당 이름이다. 이 민주 평화. 그러면 과거의 평화민주도 비슷했겠네요. 순서만 달랐지. 그런데요. 그건 좀 달라요. 왜냐면요. 저희가 당을 만들 때 파티 영문 표시를 파티 for democracy and peace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틀렸다. 그 정치학자분이 일부러 만나자고 하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democratic peace party여야 맞다. 이 democratic peace라는 개념은 이미 200년 전에 에마누엘 칸트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정립한 개념이다. 영국 평화론에서 민주주의 하는 나라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가설에 기초해서. 근데 그건 가설이 점차 입증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개념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민주평화라는 이 개념을 지켜라. 정당이 많이 소멸하고 명멸하지만 이 민주평화당이라는 이름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지금 당의 영문 이름은 Democratic Peace Party입니다. 네, 오늘 신년 특집 대담으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종일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진 곳이 많았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일부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시고 체온 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